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하객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이 5월 14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경환 명예교수라고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될 뻔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아들의 성폭행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 의혹이 알고 봤더니 모두 허위였고요. 그것이 오늘 대법원에서 허위라는 사실이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 안경환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모두 3,500만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했을 뿐이다 라는 항변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시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도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허위라는 것이 완전히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안경환 교수와 그 아들의 명예는 산산조각이 난 뒤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국회의원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하객진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5월 14일에도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정경심 교수가 석방된 이후 첫 번째로 열린 공판이었는데요. 오늘 공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매번 정경심 교수 재판을 보면 느끼는 일입니다만 오전에 이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했던 이야기와 그 이후에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얘기들이 모두 앞뒤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들은 먼저는 검찰 측 주장에 다 맞다 끄덕끄덕 해놓고서는 변호인 반대신문이 되면은 앞선 증언들을 모두 뒤집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역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정경심 교수 얘기 제가 김태현 기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도 오늘 이 정경심 교수 재판 들어가서 직접 방청을 했죠? 네, 오늘 증인이 4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4명. 예. 첫 번째는 동양대 학생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부산 윤모 씨. 네, 예. 윤모 씨 그리고 부산 호텔 관계자 임모 씨. 임모 씨. 그리고 서울 인권법센터의 김모. 네, 그 당시에 교수인가요? 교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인권법센터 사무총장을 했다고 해요. 사무총장.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한인섭 지금 형사정책연구원 원장님이 불출석했습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모두 4명의 증인이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 중에 3명만 일단 나왔다. 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일단 오늘은 불출석했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전 중에 나왔던 기사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기사가 이 동양대 조교라고 하는 윤모 씨에 대한 그 증인신문 아니었습니까? 자, 이 윤모 씨가 오늘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뭐 첫 번째로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국고지원금 네.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어와 관련된 뭐 영어 사관학교니 영어 캠프니 하는데 네. 거기에 자기 딸을 조민 씨를 주기 위해서 돈 160만 원을 횡령했다. 그쵸. 그 돈이 자기가 윤모 씨 통장에 들어왔다가 다시 조민 통장으로 넘어갔다. 당시 조민이 뭘 했는지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이 이렇게 돈을 받아갔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 이 말이 맞다면은 검찰 측 주장대로 이 정경심 교수는 국고지원금 중에서 160만 원을 횡령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이 윤 씨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는 검찰 측 주장에 뭐 이렇게 동조하는 듯한 검찰 측 주장이 옳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다가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는 뒤집었단 말이에요. 네. 예, 윤 씨도 마찬가지였다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영어사관학교에서 교재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학생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겁니다.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참여했고 조민 씨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 혹시 알고 있냐라고 했더니 사실관계 자체를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면 어떡해요, 검찰도? 그러니까요. 예. 듣고 있으면은 조금 애매한데 뭐 당시에 뭐 운전을 해가지고 뭐 고등학생들을 데려다 줬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 무엇을 활동했는지조차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뭘 했는지 사실 나도 잘 모른다. 네, 나도 별로 한 게 없다. 네. 이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학생이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이뻐했던 학생이라고 해요. 그 동양대에서 항상 A 플러스를 받고 그 전체 학년 중에 A 제로 하나가 가장 낮은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되게 성실한 학생이긴 했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성실한 학생이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으로는 이 학생한테 영어 교재 관련해서 일을 맡겨놨는데 이 학생이 안 해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는 이 윤 씨한테 160만 원이 갔다가 네. 그 돈을 다시 정경심 교수가 회수해가지고 조민 씨한테 줬는데 그래서 횡령이다 네. 라고 했는데 이 윤 씨부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안 되네 원래부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만약에 횡령을 한다고 하면은 돈을 뽑아오라고 하지 이렇게 넘겨주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뽑아와가지고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무슨 그걸 왜 계좌로 보내. 그래서 원래 모든 사건에서 뇌물이 됐든 뭐가 됐든 횡령이 됐든 계좌에서 계좌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 안 되는 걸로 일단 간주하고 시작을 해요. 몰랐지? 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네. 횡령하기든 뭐 뇌물이든 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계좌 추적 다 되게 계좌에서 계좌로 돈을 보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렇지. 네, 봐. 자, 그렇다는 점에서 윤 씨 계좌에서 조민 계좌로 넘어갔다는 말 자체가 이미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보니까 그러면 윤 씨가 원래 이 160만 원이라는 게 교재 개발비하고 네. 조교로서 활동하는 그런 비용하고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애초에 문제가 됐던 게 교수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라고 해서 했는데 8개월 동안 하루에 그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러니까 각각 10만 원씩 해갖고 160만 원이 된 거예요. 8개월 동안 10만 원씩 80만 원. 네. 그리고 나머지 80만 원은 그러니까 활동비와 교재 개발비. 네, 네, 거기 참여한 80만 원은 활동비. 네. 80만 원은 교재 개발비. 네. 두 개를 합쳐서 160. 진짜 싸다. 아무리 그렇지만 10만 원을 주고 그럼 일을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 참. 어쨌거나 근데 그나마 이 윤 씨는 그 일도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 일을 조민 씨가 대신했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 이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 교수한테도 한번 맡긴 적이 있는데 그 교수도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2명의 보조 연구원이 필요했는데 그 한 명은 이제 조민 씨를 넣고 한 명은 이뻐했던 그 윤모 씨를 넣은 거죠. 자, 그러면은 애시당 쪽의 윤 씨는 검찰 측 증인에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사실 나 잘 모른다. 나 조민 본 적도 없다. 160만 원 받기는 받았는데 나 다시 돌려줬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은 이걸 가지고 조민이 뭐 엉터리였다. 그리고 돈도 횡령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몰랐던 거네. 사실관계 자체는 그렇게 됩니다. 야, 그러면 검찰이 기소는 뭐하러 한 거야? 이 친구들은 도대체 뭘 갖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거 외주를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증인들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윤 씨 같은 경우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통장을 통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을 한 게 이 사람도. 그러니까 네. 정경심 교수의 횡령을 이 사람이 도와준 셈이 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증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몰라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알았어도 알았다고 말 못한다. 그쵸. 알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나도 횡령의 공범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윤 씨의 진술도 사실 좀 걸러 들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 학생을 얼마나 이뻐했으면 그 해외 그 연수를 나갈 때, 유학을 갈 때 좀 정 교수가 도와줬다고 해요. 계좌번호를 알게 된 건 그때라고 합니다. 도와줬다는 말은 그렇다면 뭐 하다못해 교통비나 용돈 같은 걸 좀 찔러줬다.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왜 이런 걸 주지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돈을 주진 않을 건데 그 자기 집 사정을 굉장히 소상히 얘기를 했었나 봐요. 별로 형편이 안 좋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3개월간은 연수를 1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정 교수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이 친구는 왜 그렇게 또 정 교수 뒤통수를 때려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나도 혹시 피의자가 될까봐 네. 겁이 나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
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글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네네네. 이제 당사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검찰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한 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임모 씨, 부산 모 호텔 지금 총괄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무슨 일로 온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조민 씨가 호텔에서 허위 인턴을 했다. 네, 이게 그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조민 씨가 부산 모 호텔에서 실제 호텔리어가 되기 위한 네. 어떤 인턴을 밟은 적이 있다. 그게 뭐 상당 기간이 길었는데 네. 그 인턴 증명서가 허위다, 위조다라고 했던 게 검찰의 공소장 그렇죠.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생활기록부에 이 인턴 활동한 게 나와 있는데요. 부산대 의전은 제출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호텔리어로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것을 부산대 의전원 의사가 되기 위한 의학전문대학원에 네. 입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검찰 입장에서 이게 허위다 이거 아니야. 네네. 예, 어쨌거나 허위다. 그쵸. 뭐 관련이 있든 없든 허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소 사실에 넣었고 그리고 오늘 그 증인으로 이제 그 임모 씨 그 호텔의 사장을 불렀다 이건데 이분은 이번에 뭐라고 증언했나요? 그러니까 검찰 측 그 진술에서부터 조금 이상해지는데요. 고등학생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5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호텔에서 인턴 공고를 내본 적이 있나 직접 해봤더니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서 모른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아까 막 낮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 호텔 사장이라는 임모 씨가 네. 나는 조민을 본 적이 없고 우리는 그 인턴 공고를 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뭐 조민을 본 적은 없다는 걸 둘째치고 인턴 공고 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주어가 빠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없어 내가 한 적이 없다. 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모른다. 그럼 그 당시 이 사람 아마 조민 씨가 이 호텔에서 그 인턴으로 있었다고 한 때가 2009년 8월에서 10월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는 이분이 뭐 했던 거예요? 식음료 관련한 사업부의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음료 관련한 사업. 네. 그럼 모를 수도 있네. 그럼요. 예. 그러면은 당시 이 호텔에 누가 이 조민 씨 허위라고 하는 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거예요? 그 지금 돌아가신 그 당시에 회장이 한 걸로 나옵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요, 우리 오늘 이 김태형 기자가 늦게 왔어요.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가 정리를 못해서 저도 네. 지금 딱 듣고 있는 건데 잠깐만. 그러면은 그 조민 씨가 네. 가짜로 받았다고 하는 허위로 받았다고 하는 부산의 모 호텔 인턴 증명서 네. 이거를 놓고 검찰은 뭐 지금 현재 사장을 불러가지고 뭐 본 적 있냐 발급해 준 적 있냐 물었는데 이 사람이 발급해 준 게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 발급해 줬었다. 그렇죠. 재판부도 약간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해준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거나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증인으로 나왔다는 임모 씨 같은 경우는 모르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실습생이 오면은 객실팀이랑 그리고 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식음료 사업부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을 왜 불렀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총괄 사장이라서 지금 총괄 지금 총괄 사장인데 네. 그때는 식음료 사업부 사장이었고 그러면 거기 객실팀 따로 있고 네. 관리팀 따로 있고 네. 그럼 거기서 불렀으면 모르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또 증인이 한 번 더 나올 예정입니다. 답답합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네. 아주경제사회부에도 지금 인턴 기자가 한 명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인턴 쓰는지 저 다른 부서에서는 몰라요. 얼마 전에 저한테 묻더라고. 장 부장 저기 와 있던 저 여자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턴이에요. 그랬더니 인턴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인턴 활동을 했잖아요. 만약 돌아가셨으면은 그거를 검찰이 증명하려면 돌아가신 분을 모셔야지. 무덤 파고.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참 내가 요즘 제가 이 조국 전 장관 재판이나 수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황당한 경우가 많은 것이 네. 아까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넘어가면 이거는 범죄로 안 본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범죄를 누군가랑 같이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네.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된 부분 어쩐다? 다 빼요. 법인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법인격이 하여튼 사람이 없잖아. 어쨌거나. 그쵸, 네. 공소권 없음이고 그렇죠. 입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너 누구랑 뭐 했어?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맞다 아니다라 말할 수가 없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다른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뭐 있다면 모르겠는데 증명이 안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아 이거는 그냥 공소사실에서 빼버려요. 자기들이 기소를 하고 싶은데 이거 당장 발급해 준 사람이 돌아가셨잖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변호사가 딱 법정에 가서 실제로 발급해 주신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게임 끝이거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재판을 하겠다고 끌고 왔는지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 논문이나 이런 어떤 조민 씨가 했다는 것 자체를 되게 불성실했고 좀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모욕주기 형식으로 여태까지 왔었습니다. 심지어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가 뭔가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잘 안 보여요. 아니 그러면은 자 오늘 호텔 임모 씨 같은 경우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불러다 신문을 증인신문을 했네요. 네. 뭐 한 건지 모르겠네. 예.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 또는 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불러왔는데 저 사실 잘 몰라요.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와 본 적 없다는 내가 정말 거기 그 담당 일이 안 해서 나는 그쪽 담당이 아니라서 못 봤다. 모른다라고 한 건데 마치 아예 그런 일이 없어서 모른다. 알았다. 기억이 안 나면 안 한 거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는 지가 모를 뿐인데 그렇죠. 예, 참 황당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증인이 이제 서울대 이제 김모 교수, 당시에 서울대 발음이 안 되니 공익인권법센터 네. 사무총장이었다는 분이 이제 오늘 증인 신문에 나왔어요. 이분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결정적인 증언인데요. 조민 씨가 당일 왔었고 난 조민 씨 얼굴을 봤다. 세미나에 이렇게, 왔었다. 네, 얘기를 합니다. 동북아 사형제도 연구회인가 네, 연구했나 그랬죠? 국제학술대회. 네, 맞습니다. 동북아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동북아 거기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네, 사형제도 폐지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이렇게 등치는 크지만요. 의외로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네. 선배 그거 틀렸는데요. 하여튼 보자 너. 네. 야 어쨌거나 네. 동북아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에 조민이 왔었다. 네. 구체적으로 뭐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봤었다 이런 얘기도 했겠네요. 그러면. 명확하게 했습니다. 애초에 3명의 외고 학생들이 왔는데 한 명은 교복을 알기 때문에 알았다. 그게 이제 어린 시절 친구 박모 씨고요. 대원외고 학생. 대원외고 학생. 그 사람만 교복 입고 왔구나. 네. 그러면 한영외고 뭐 3명, 4명 뭐 있었던 모양인데 그 친구들은 한영외고 2명은 사복을 입고 왔답니다. 그러면 조민 씨도 사복을 입었다는 얘기네.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약번 재판 얘기를 할 때 네. 뭐 스프라이트가 들어간 교복이 뭐 있고 어쩌고 했는데 그 얘기 자체가 틀린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좀 어이없어요. 사복을 입고 왔다고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사복을 입고 왔다. 나는 조민을 받고 조민은 사복을 입었다.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세미나가 끝난 뒤에 식사를 하러 교수회관으로 갔는데 거기서 조민 씨가 이분에게 나는 제가 조국 교수의 딸입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네. 그러면 확실하게 기억하겠구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모를 수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은 그 조민 양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네. 그런데도 인턴 증명서를 받아갔으니까 이거는 통째로 허위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동창이라는 장모 교수의 아들도, 나는 거기서 그 조민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완전히 뒤집어졌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장모 교수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 가서 뭘 했는지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날 자기가 사복을 입었는지 교복을 입었는지 잘 몰랐을 지가 거라는. 뭘 입었는지도 몰라.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남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아? 이야, 대단하네요. 어쨌거나, 네. 어째 이 서울대 김모 교수가 나는 조민을 봤다. 라고 했으니까, 네. 심지어 걔가 나한테 저 조국 교수의 딸이에요. 라고 소개까지 했다. 그렇죠. 같이 밥도 먹었다. 그럼 게임 그렇죠. 끝났네. 게임 끝났습니다. 자, 게임은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서울대 직원 조국 딸 학술대회에 왔었다라는 증언이 있었다라는 게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여했다고 서울대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교동창, 조 씨의 고교동창 장모 씨가 증언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조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말했다는 게 이제 뉴스 이렇게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오늘 웬일이니 연합이? 그러게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더 찾아온 것이 바로 요겁니다. 자, 백태웅 교수, 지금 뭐 미국에서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산호맹 동지야. 자, 이 산호맹 동지였던 백태웅 교수가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사형제 폐지 국제학술대회에 저는 그날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민양을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한영외고에 다닌다는 얘기도 듣고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준 기억이 난다. 아이고. 됐죠. 네. 예. 바로 이렇습니다. 확실하게 나와버렸죠. 예. 그날 결국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사형제 폐지 국제학술대회에 조민 씨가 왔었다라고 증언한 사람은 여기 백태웅 씨와 서울대 직원 김모 씨 이렇게 두 사람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고 걱정됐던 거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인 장모군 네. 우리 그 조민 씨의 그 고교 동창이라는 그렇죠. 장 씨. 네, 고교 동창입니다. 예. 이 친구 이렇게 되면 위증이야. 위증죄 처벌받아요. 이렇게 언론 보도에는 굉장히 딱 아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날 장군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했다. 네. 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이 장군이 확실한 것처럼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걸로 네. 이렇게 증언한 걸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저희 인턴을 데리고 그 방청을 했는데 저희 인턴이 선배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이건 사기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아, 그날 우리 인턴. 얘기했습니다. 네. 똑똑한 우리 인턴.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주최한 그 학술대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조민 씨의 이 인턴 증명서는 모두 허위다라고 했던 것은 완전히 개박살이라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학교 차원의 품앗이가 있었다.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서울대 사무총장 하셨던 그분도 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아, 기관에서? 네. 그러면은 학교에서 한영외고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마 한영외고라고 생각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영외고에서 전화를 받았다. 우리 학생들을 보낼 테니 인턴 증명서, 체험활동 확인서 좀 끊어달라. 그리고 여기서 전화를 한 분도 여자입니다. 아, 그럼 그 디렉터란 사람이네요? 네. 디렉터는 근데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담임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보면 디렉터 여성이라고 전화가 왔었고 네. 여자라는 얘기 듣고 그러면 우리 정경심으로 갑시다 뭐 이랬다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검찰은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재판 딱 상황만 보면은 검찰이 굉장히 기세가 좋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만 보면은 되게 정경심 교수한테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와서 텍스트를 보면 또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검찰에서 막 기세 좋게 몰고 갔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나중에 네. 뒤에 가면 또 뒤집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죠. 예. 재판을 하면 할수록 검찰은 발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김모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또 의미심장했던 게 그 검찰이 조사를 할 때 질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대답을 하면은 요거 앞뒤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한 번에 합쳐져서 답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혹시 이거 그 화면에 띄워주고 질문을 보면서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적은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법정도 그렇고 어디고 간에 가장 나쁘게 질문하는 것이요. 여러 개의 사실을 다 합쳐놓고 맞지요?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사실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이런 겁니다. 김태현 씨는 오늘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11시에 점심을 먹었고 그 사이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참여한 다음에 뭐 쭉 있다가 그 장용표 교수를 만났나요? 하여튼 장모 교수를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듣고 있다가 결국에 늦게 왔죠. 네. 예,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예, 그냥 내라기밖에 할 수 없어요. 중간에 여기서 이제 보통 제대로 된 증인들은 아니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되게 몰아붙여요. 그러면 이거 진술조서 확인하고 도장 지장 찍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술조서 한 진짜 몇 시간 동안 한 진술조서가 한 수십 장이 쌓여 있는데 볼 수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 볼 수 있겠냐 반론을 했습니다. 증인이. 그럼 사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보면서 안 좋은 거는 참 다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 법원인 또는 검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거의 뭐 결정판이 다 뭐 하지 말아야 될 네. 사법적폐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저렇게 당하면 저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매번 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라든지 뭐 조범동 씨 재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전해드릴 때마다 결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오늘도 자신들이 엉터리로 수사했다는 것이 폭로되고 말았다. 이 얘기하는데 오늘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재판, 특히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이제 점점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것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우리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검언 유착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검언 유착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그 해당 기자, 채널A 이모 기자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그 며칠 뒤에는 이 검언 유착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검언 유착 사건이 네. 사실상 이 검찰 수사가 중단됐다.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형평성 운운한 이후에 사실상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검찰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네요. 네, 저희가 기사가 되게 조사를 하라는 식으로 항상 기사를 쓰는데 실제로 두 명을 다 그러니까 채널A 이모 기자와 백모 기자 두 명을 다 소환 조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모 기자뿐만 아니라 이게 그 지모 씨의 그 지모 씨와 만나는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모 기자가 있고 네. 백모 기자 같이 있었는데 둘 다. 네, 그렇다면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나온 셈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제 검찰 간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위를 제보하라고 되게 강압적으로 취재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문제를 인식한 지모 씨가 MBC에 그 의혹을 제보하면서 보도가 된 건데 앞서 이제 차량이나 뭐 자택 등 이모 기자의 차량이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걸 보면서 뭐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그렇죠. 했었습니다. 뭐가 나왔겠느냐. 이미 다 치워버렸지. 네. 그게 나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에휴 결국 저러다가 끝나겠구만. 이제 진실은 저 멀리.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이 뭐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도 없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떠들고 난 다음에 막 꼬집고 난 다음에 솔직히 너 아까 우리가 뭐 수사를 하라고 우리가 언제 수사를 하라 그랬어. 안 한다고 두들겨 팼지. 했으면 하는 마음에 쓴 기사니까요. 나는 아니야. 그쵸. 나는 아니야. 너만 내.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 이거. 네. 그래서 채널A 이모 기자가 검찰에 출석해갖고 증거 물품을 좀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검찰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여러 차례 증거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증거 목록 지금 현재는 이제 증거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거고 네. 앞으로는 이제 직접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지금 확인한 것까지는 증거 목록을 봤다. 이게 보면은 검찰 관행상 이렇게 참고인 조사가 결국 피의자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이 사람은 피의자지, 피고소인이 고발을 당했는데 지금도 피의자지. 제가 지금 너무 네 자신감이 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형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피고인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절차가 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고발을 당했다, 내가 고소를 당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일단 무조건 다 피의자가 돼요.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의심을 받는 사람, 피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고발을 당했다, 아니면 뭐 검찰이 뭐 사건 인지했다. 모두 다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이 태연이 이 핸드폰을 뺏었다. 그래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확인하면서 쭉 꺼낸 다음에 야, 이분은 누구니? 근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이분이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김태현 기자가 그러겠죠. 아이 선배 그거는 상관없어요. 빼세요. 그럼 알았어 뺄게. 이 통화 목록은 누구랑 통화한 거니? 인턴은 누구니? 그것도 상관없어요. 라고 빼요. 네.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거는 나랑 통화한 거니까 이건 맞네 증거?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휴대폰에 들어있는 내용 같은 것도 하나씩 뽑아내요. 이게 증거입니까? 증거 아닙니까? 뽑아내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이제 야, 너 오늘 왜 늦었어? 라고 묻는 단계. 예. 피의자 신문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단계인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은 증거들을 하나씩 가져가면서 이게 그 증거 맞죠? 라고 하나씩 뽑아가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통째로 갖고 가가지고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다 꺼내봅니다. 야, 이분은 누구냐, 근데? 여자친구입니다. 네. 그래. 네. 예, 그래가지고 네. 이런 것까지 다 꺼내보는 거예요. 네. 범죄 사건과 관련 없이 여자친구 얼굴이나 막 이런 거 다 들여보고 엄마랑 전화했다. 여자친구랑 뭐 무슨 카톡을 나눴다. 꾸기 문자 이런 거 같은 거. 우리 현이 문자. 이런 거. 있나? 그런 거? 아예 현이 문자는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꺼내오는 거예요. 범죄와 상관없어도. 근데 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 따로 하나씩 뽑아내거든요. 그게 지금 그 절차인 거야. 그쵸. 예. 글초라는. 네네. 몰랐잖아. 정말로 다 모르는 줄 아십니다. 예. 자, 이 다음 단계가 네. 가게 되면은 이제 피의자 신문 줘서 너 오늘 왜 늦게 왔니?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작년에 저희가 모든 국민들이 학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탈탈탈탈 터는 거다. 근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떤 증거물이 수집됐는지가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특히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채널A에 가가지고 뭘 가져왔다고도 하고 네. 이모 기자한테 가서도 뭐 가져왔다고 하고 하는데 도대체 뭘 가져왔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공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죠. 자, 그런데 며칠 전 우리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우리 얼마 전에 열린민주당 후보로도 출마하셨던 분인데 네. 이 황희석 전 국장이 SNS를 통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모 기자, 백모 기자 둘 다 한모 검사장을 만났다. 한모 검사장이 맞다는 취지의 그 발언을 내놨습니다. 녹취록 속에 그 검사장이 한모 검사장이다. 녹취록 속에 그 검사장은 한모 검사장이 맞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자, 요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채널A와 모 검사장의 총선 공작을 폭로했던 제보자 X와 검찰청에 다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진 것 외에 오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채널A의 이동땡 기자와 백승땡 기자 외에 사회부장과 그 위 지도부가 공작을 알고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 제출. 그러면은 야 이거 센데. 이게 단순히 이땡 기자의 이모 기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채널A 전체 회사 차원에서 뭔가 공작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 자료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저희가 보도 초반부터 항상 얘기했지만
이게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사회 부장한테 보고가 올라가고 윗선이 모를 수가 없지 않나요? 내가 오늘 너 같은 경우나 보고를 안 하지 다 보고해. 죄송합니다. 예. 아 재밌다. 스트레스 풀리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채널A 이동땡 기자와 백승땡 기자가 공작을 함께 짠 검사가 한동훈임을 이땡 기자와 백땡 기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곧 제출할 예정. 야, 채널A 기자와 만났던 볼드모트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발언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이것도 증거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예. 그리고 오늘 미디어 오늘이나 저기 민중당 의원이랑 같이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죠. 네. 예. 그 방통위에서 채널A 사장이 한동훈이라는 명확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 얘기도 발언도 내놨습니다. 아니 자세히 해야 돼. 틀렸어. 그런가요? 예, 한동훈이라는 말은 안 하고요. 검사장이 맞다라고만 합니다. 야, 이거 여러분 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한동훈이란 말을 확인한 경우는 한 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검사장이라고 합니다. 검사장이냐? 검사장이 맞다. 라고까지 부분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면은 확실하죠. 더 바랄 바가 없습니다만. 네.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더라도 검사장급 인물이 이 공작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아넣기 위해서 공작을 한 그 사안에 검사장급 인사가 개입했다는 것 그 자체는 이미 뭐 그 검사장이 누구든 간에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총선에 대한 공작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쉽사리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기도 네, 하고요.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네. 자, 어쨌거나 요 내용들을 이제 증거가 넘어갔으니까 수사가 착착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언론사 윗선에서 우리는 잘 몰랐다, 우리는 잘 모른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발뺌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세 번째 준비한 소식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하나씩 둘씩 검찰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 검찰 엑소더스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14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데 앞장섰던 검사가 최근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전화를 해 압박을 받았었던 내용을 굉장히 부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오늘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검사가 네. 조국 장관 쪽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다. 그 얘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싶다 한다는 네. 거겠죠. 근데 다만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은 압박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몸이 좋지 않으니까 그것만 좀 봐달라는 정도의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그때 보면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네. 검사랑 수사랑 10명 넘는 사람이 가서 압수수색을 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이날 유난히 많이 보도됐던 건 그 짜장면 수사가 보도됐던 그날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기자들이 밖에 서가지고 네. 예, 배달 들어갔다 나오는 그 배달 직원을 향해서 짜장면 시켰나요? 짬뽕 시켰나요? 짜장면을 시켰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사에는 짬뽕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이 짜장면 사건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실 정도였어요. 바로 그 짜장면 혹은 뭐 짬뽕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사표를 냈다라는 뜻인데, 자, 그런데 이 검사가 왜 사표를 냈다고 이렇게 하던가요? 보도가 된 거는 개인적인 사유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더 많이 보도되는 건 압박감. 압박감. 여권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아서 사표를 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기사를 쓴 기자의 뇌피셜이거나 네. 그 말을 전해준 뭐 검찰 측 인사의 뇌피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사자
검사로부터 얘기를 들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그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꼭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1차 공소장을 쓴 사람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 네. 예, 말도 안 되는 공소장 2012년 9월 6일. 표창장은 위조됐다 네. 라고 하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날짜도 틀려 방법도 틀려 사람도 틀려 틀립니다. 예, 그리고 원본도 안 나와 바로 그 공소장 엉터리 공소장을 썼던 그 사람이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소 진행 공소 유지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담당하고 있기도 하죠.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재판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 계속 진행되긴 하나요? 진행되긴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7월 인사가 지나면 또 바뀝니다. 아, 그렇죠. 자, 여기서 오늘 김태형 기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표를 냈다는 검사가 지금 보도되기로는 마치 여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본의와 다르게 사표를 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사표를 낸 것은 7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검찰 인사가 이번 검찰 인사는 대체로 보면은 부장급 이하의 젊은 검사들, 그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 수사를 담당한 이모 검사, 이 부부장 검사죠, 이 사람. 네, 부부장 검사입니다. 이광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광 땡 부부장 검사도 이번에 그 인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급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데로 갈 수 있을까요? 재판이 착착착착 여태까지 보도가 됐던 것처럼 했다면 사실은 제대로 기획했다. 약간 뭐 시쳇말이지만 제대로 잘 쳤다. 수사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서 진급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재판을 보면은 사실 그때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재판을 깽판 치더라도 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고 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으면 내가 재판을 깽판을 치든 말든 그냥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인사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챙겨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게다가 지금 정치 상황이라든지 우리 검찰을 둘러싼 상황들 한번 보세요. 검찰에 유리한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예. 180석 아니 범 여권 다 합치면 190석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휴 나는 여기 있어봤자 이제 지방으로 쫓겨다니겠구나. 에휴, 그럴 바에야 그냥 나가자 라고 한 거예요. 저도 한 가지 더 의심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 9월 6일 청문회 당일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소가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사팀에서 얘기를 해줬을 거라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7월에 이제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이게 출범이 되면 이분이 그걸 밝혀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사 대상자네, 네, 피의자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 피의자네. 야. 그래서 빨리 변호사 개업을 하면은 네. 좀 잘하면 피할 수 있을라나? 네. 아닙니다. 검사 시절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더 수사를 할 수 있어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이내에는. 얘는 그대로 그래도 남아야 돼. 조금 더 빨리 나갔어야 되는 건데. 예, 좀 더 빨리 나갔어야 됩니다. 자,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 검사님, 왜 그 부부장 검사님 왜 나갔어요? 자, 모 신문에 다른 언론에서는 전부 다 마치 고민이 많았대. 몇 달 전부터 고민이 되게 많았대.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 밖에 되게 많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모든 검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공직에 남아있는 이유는 결국 승진이다. 사실상 승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섰다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검사가 있었어요. 또 한 네. 사람 더 있어. 민감한 사건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원칙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다. 수사를 하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다. 엄정하고 떳떳했는지는 본인 스스로 알 거다. 아,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네. 자,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가 더 잘 알지?
그러니까 나간 거지? 예,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모 검사만 뭐 사직서를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와 같이 사직서를 내는 사람이 줄을 잇지 않을까. 검찰판 엑소더스가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모 검사는 이제 재판 공판에 못 들어와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랑 같이 해갖고 일어나면서 이게 손가락질했던 대표적인 두 명입니다. 일어났던 그 검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네? 선배 제가 아까 전화 드렸잖아요. 일어나서 손가락질했던 한 명이 이광석, 한 명이 강일민. 얘가 지금 뒷북인데. 아까 사표 냈다는 그거 이모 부부장 검사가 옛날에 우리 정경심 교수 첫 번째 재판 할 무렵에 4차 공판 준비 기간. 네. 갑자기 그 당시 그 재판장한테 대들면서 재판장한테 삿대질하고 이랬다는 그 검사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네. 재판장한테 삿대질했던 그 검사 그 말이지? 네, 맞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각합니다. 기각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했던. 야, 재밌다. 네. 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각합니다. 기각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앉으세요.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의도 안 들어주고 우리 말은 안 들어주고. 앉으시라고요. 계속 예. 이게 반복됐습니다. 예, 바로 그 검사입니다. 예. 나갈만 하네, 이제 봤더니. 갈만하죠. 에이, 참.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경심 교수가 지난주에 석방이 됐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된 것인데요. 이것을 두고 특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럴까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일이죠. 새벽 네. 0시에 199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게 1차 구속기간 6개월을 꼭꼭 채워서 나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6개월 플러스 20일. 왜 20일이 추가되는 거죠? 구속 영장 발부된 기간. 그러니까 수사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사기간 영장이 발부되면은 열흘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1차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 20일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1차 1심 재판 기간 6개월까지 포함해서 즉 199일, 200일 만에 석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일부 보수 진영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석이 아니라 구속 만료로 내보내줘서 특혜다. 이게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구속을 할 수 있는 최대 기한까지 구속을 했다가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사실 특혜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구분을 하고 넘어가실 게 보석이 있고요. 구속기간 만료가 있습니다. 보석은 뭐냐면은 구속기간이 다 안 끝났는데 보증금 같은 거를 받고 몇 가지 조건을 걸어서 내보내주는 걸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보석 상태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신 주거지는 니네 집으로 한정합니다. 니는 튈 수도 있으니까 전자발찌 차세요. 라고까지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구속기간 만료는 재판을 정해진 기간 안에 못 끝내기 때문에 그냥 석방을 해준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특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법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갖다 대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갖다 대고 전광훈 목사 갖다 대면서 그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 조건 붙이고 이래가지고 뭐 했는데 정경심은 그냥 풀어줬으니까 이건 특혜다라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 그러니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때문에 먼저 사모펀드보다 입시 비리부터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입시 비리 증인들이 거의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태현 기자는 자꾸 이렇게 앞 퉁퉁 튀죠. 이렇게 옛날에 LP판 튀듯이. 네. LP판이 뭔지 아니 너? 보기는 했습니다. 네. LP판에요. 흠집이 살짝 가면 이렇게 퉁퉁 튀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랙에 막 건너뛰고 그러거든요. 네가 좀 그래. 이 김태현 기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재구속영장이라는 걸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법원에서 기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각하는 사유가 뭐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땡깡을 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 예. 그 입시와 관련된 부분만 지금 진행이 됐어요. 지금 앞으로 추가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이제 사모펀드,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근데 사모펀드 부분을 사실 원래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그 이미 증거가 다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검찰이 뭐냐면 아니 안 돼요. 입시 비리 부분, 요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훨씬 커요. 이거부터 합시다. 라고 해서 그래요? 그럼 사모펀드는 뒤로 미루고 입시 비리부터 하지 뭐. 라고 했던 거예요. 즉 보다 사모펀드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애초에 좀 적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재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하면서 이것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 몇 달 전이랑.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지. 그렇죠. 구속 만료가 딱 되니까 갑자기 보석해줘야 되는 거 아니었냐. 그 직권 보석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구속 만료니까. 그래서 뭐 사법농단이나 뭐 이런 국정농단 같이 큰 사건도 아니고 이게 봐봐야 표창장 위조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실 얘기한다는 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한 사건은 뭡니까? 표창장이에요. 표창장. 고삐리 인턴 증명서, 체험활동 증명서 그거를 위조를 했네 말았네 해가면서 지금 이 난리를 쳤어요. 솔직히 저는 이런 것도 검찰이 수사를 하나 싶을 정도의 사건인데 그런 사건하고 국정농단을 비교하면서 박근혜는 재구속했으니 정경심도 재구속해라. 아이고 이 말이 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최순실이 떼어먹은 돈만 400억이야. 근데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에서 얻은 이익이 뭐? 없어요. 왜? 팔아야 될 때 못 팔았거든. 손해를 봤죠. 아니, 지금 손해본 상태예요. 그 다음에 뭐 입시와 관련된 문제. 여러분, 저 부산대 의전원은 체험활동 증명서 많이 가지고 가면 합격시켜 준대요? 아니에요. 거기도요, 성적 봅니다. 그 미트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의학교육 적성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 미트 시험을 쳐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여기서는 대학이에요. 네. 대학 다닐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나, 학점 잘 받았나, 요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보고, 뭐 성실하게는 살았네? 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그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줄줄이 떨어지죠? 줄줄 떨어져. 여러 군 떨어져. 네. 줄줄 떨어지고 하다가 맨 막판에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그 조민 씨의 소속 대학이 어딘지 알아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입장에서는 뭐, 얘 서울대네. 고대 나왔고 서울대네. 아, 그러면 우리 학교 올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다시 뽑아준 거예요. 인턴 증명서, 체험활동 증명서 100장, 1000장 있어봐라. 그런 애들 뽑아주는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말 처음에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재학 중인데 특별하게 뭐 스펙 없어. 얘하고 나같이 뭐 좀 그렇게 뛰어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이 다양한 체험활동 증명서 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누가 뽑아줄 것 같아? 얘 서울대, 나 안 서울대. 대신에 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뭐 체험활동 증명서 이만큼 쌓아갔어. 누구 뽑을 것 같아요? 얘 뽑아요. 얘 뽑아. 조민 씨도 똑같거든요. 이 표창장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가지고 추가 구속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게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건으로 사실 구속을 했던 겁니다. 이걸 구속을 여기서 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특혜다 마다 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변호사 맞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는 그 재판 중에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냥 법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구속기간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랬는데 이게 몇 년 전, 2년 전부터 갑자기 법원에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면 풀어주는 게 맞다. 웬만하면은 풀어줘라. 라고 하게 입장이 바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만 특별하게 예외였습니다. 왜?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유죄 확정 판결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구속 영장이 사실은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을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 보석으로 풀어줬다고 하죠. 일단 보석하고 구속기간 만료하고 틀려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풀어주면 뭐 할 거야? 이 사람 조건 없이 풀어주면 뭐 합니까? 또 저 광화문 광장 가가지고 난리 칠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또 그러면은 우리 저 세종로발, 광화문발 코로나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 그러지는 마라고 해서 너 집에 가만히 있어 라고 한 겁니다. 재판에서도 재미있는 게 나왔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방송할 수 있게 편지를 자꾸 썼다는 거를 변호사가 잘못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편지를 쓴다고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부분을 팠네. 네, 팠던 거죠. 네. 자, 이 정경심 교수의 석방을 두고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 보수 성향의 법조계 일부 인사들. 자, 이분들은 법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은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입니다.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그동안 위안부 기림 사업이라든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왔던 그런 단체였는데요. 이 정의연이 후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에 휩싸이자마자 일부 극우 단체, 저는 극우 단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친일 단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 단체들이 이 정의연과 이 정의연의 전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자를 향해서 고소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고발장을 낸 곳은 반일동상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곳입니다. 반일동상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반일동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위안부 소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 네.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 그것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라는 단체인데요. 야, 정말 황당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단체가 바른교육권 실천행동이라는 곳과 함께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대표를 고발을 했는데요. 고발 내용이 정말 황당합니다. 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랍니다. 소녀상을 세운 것, 그리고 수요 집회를 하는 것이 아동학대랍니다. 근래에 완전 이렇게 기계적으로 누군가 딱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자마자 고발하는 단체가 너무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고발하는 그런 단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우리 김남국 당선자를 고발한 사준모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단체도 있고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고소고발장을 날리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근데 이번은 좀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아동학대라니. 그렇죠.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한 게, 뭐 성적인 뭔가를 막 주입시키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지금 이분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은 소녀상 또는 이게 위안부와 관련된 여러 문제 제기 그 자체가 매매춘에 대한 얘기를 어린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는 거다. 매매춘을 합법화시키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다. 그래서 아동학대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요, 어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일본 우익들, 일본 극우 집단의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원래 극우는 각 나라별 극우와 극우는 안 통해요. 독일의 극우하고 러시아의 극우는 서로 앙숙입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영국의 극우,
독일의 극우 역시 마찬가지. 영국과 프랑스도 극우가 있거든요. 네. 그 극우는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중심이에요. 따라서 다른 민족하고는 그냥 무조건 일단 싸우고 보자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극우라는 사람들은 일본의 극우하고 너무나도 잘 통합니다. 이런 극우 저는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얘들은 극우가 아니라 그냥 친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어쨌거나 이 극우가 됐든 뭐 친일이 됐든 네. 이 양반들이 이렇게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 때문이잖아요. 그 이용수 그 할머니의 발언이 얼마 전에 전문이 이렇게 공개되기도 했어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할머니가 쓴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 전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게 할머니가 쓴 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네. 조금 튈만한 부분을 그 마사지를 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렇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보면은 뭐 글 쓰신 것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되게 글이 간략하고 담백합니다. 네. 길게 쓰더라도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끌려가셨어요? 라고 하면은 어느 봄날 정말 꽃이 화사하게 폈었는데 순사가 와서 나를 붙잡아 갔다. 그리고 며칠 뒤에 부산에서 시커먼 배를 타고 어딘가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의 편지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은 가해국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당사자인 한일 국민 간 건전한 교류 관계 구축을 위한 미래의 역사를 준비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건 할머니 보통 쓰시던 말씀이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할머니 말투가 아닌데? 자, 그리고 저는 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의 편지라고 이렇게 공개된 내용 중에서 이건 할머니의 말씀이 맞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의 활동은 이들의 공감에 바탕하여 조금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픔은 또 다른 아픔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보듬어주는 마음에서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이거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딱 그분이 쓰시던 말투예요. 그간 국민들께 많은 도움과 치유를 받아왔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디딤돌 삼아 우리 사회 공통의 가치인 인권과 평화, 화해와 용서, 연대와 화합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긴 이 문장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늘여 쓰는 건 할머니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한 문장 정도는 할머니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네. 보면은 30여 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 보면은 현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것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 과정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렇게 길게 쓰는 말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길게 말씀 안 하세요. 할머니들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진실이 어떤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좀 누군가가 대피를 해준 게 아니냐 많이 윤색한 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이런 의혹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 가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난번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분이 무슨 앙심을 품은 게 아니냐. 자기는 떨어지고 윤미향 대표는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 약간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요. 2016년 5월 12일 날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몇 년 전에 대마도의 모 절에서 그 절에 모셔 있는 부처님 상을 우리나라로 훔쳐 가져온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그 훔쳐온 이유가 당시 대마도에 있었다는 그 불상은 원래 우리나라 것이었다. 이거를 왜구들이 뺏어간 것을 혹은 일제시대 때 뺏긴 것을 이번에 가져온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음 보살상 그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라는 이 기사인데요. 여기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자, 누구? 여기 있는 이분이 바로 최용상 대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대표라는 명목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관세음 보살상은 원래 서산에 있는 부석사에 있던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 복장 유물이라 그러죠. 부처님을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은 이 안쪽에 조선 경위 같은 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 시대에 무슨 임금 때, 우왕 때 만들어 가지고 서산에 있는 부석사에 모셨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있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냥 받아온 게 아니라 훔쳐왔지. 자, 그러니까 뭐다 이걸 돌려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절에서는 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못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최용상 대표는 어째 돌려주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바로 이분이 최용상 대표라는 분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있죠. 여기 또 나오죠. 인권정당 최용상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구의 약탈에 의해 부석사 불상이 스시마로 건너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지금 3년간 조사에서 불상이 스시마로 갔다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국격을 실추하는 꼴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이시죠? 우리 문화재를 일본에 돌려주자. 일본에 갖다 주자. 라는 겁니다. 분명히 부석사 불상이라는 게 확실한데 일본이 훔쳐갔다는 증거는 애매하니까 돌려주자. 아니 우리나라 불상이 어떻게 일본에 갑니까? 훔쳐갔으니까 뺏어갔으니까 그게 가지. 그게 그냥 갑니까? 그런데 뭐 불상에 뭐 아무리 부처님이 영험하다 해도 그 불상이 뿅 날아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 최용상 대표는 그 불상을 대마도로 갖다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분이에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경남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마산지부에 감사패를 줬대요. 아세아 태평양 전쟁 역사 연구소, 자, 아세아 유족회와 여기 있습니다. 자, 사단법인, 여기 있죠. 신천지 봉사단 마산지부는 21일 사단법인 아세아 유족회와 사단법인 아세아 태평양 전쟁 역사 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도 보면은 최용상 대표가 계시죠. 아시아 태평양 전쟁 역사 연구소 최용상 소장은 정부의 진상조사와 함께 유해 발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희생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그 시대의 국권이 인권 유린을 당한 역사를 위해 뭔 말이야? 자, 그 시대에 나라의 국권이 약해서 인권 유린을 당한 역사를 위해 신천지 봉사단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많이 들어본 말투다, 그치? 문투구투다, 그치? 아까 보낸 거 보이는 거랑 좀 비슷한데? 비슷하죠? 예, 어쨌거나 어디까지 내건 뇌피셜입니다. 그럼요. 예, 어쨌거나 여기서 최용상 소장이 신천지 되게 좋아하신다. 그죠? 예, 이런 분이십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사를 볼 때 이분이 그렇게
이분이 그 정말 그 위안부 할머니나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데다가 정체성도 사실 좀 모호해요. 네. 그리고 신천지하고 좀 가까웠다는 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분이 쓰시는 말투가 조금 이상하다는 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용수 할머니가 쓰셨던 편지에서 볼 수 있었던 문체와 매우 닮아 있다. 그리고 이분이 극언을 하신 것도 제가 기사를 보다가 찾았는데 네. 보면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에서 떨어지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앞세워갖고 조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강제징용에 대해 말한다면 그 입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입을 찢어버리신답니다. 예. 자, 대단하십니다. 그죠? 예. 자,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사안들을 보고 이 최용상 소장을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요.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근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다음 소식은 요즘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N번방 관련된 소식입니다. 바로 N번방, 이 N번방의 시초, N번방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던 갓갓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구속이 되면서 신상이 공개가 됐죠. 공개된 신상을 살펴보니까 1995년생, 올해 만 24세의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반으로 갑니다. 심지어 네. 건축학도고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는 내성적이지만 굉장히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네. 사실 이번 N번방 사건을 쭉 살펴보면은 여기에 뭐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조주빈, 네. 박사방의 조주빈이죠. 네, 박사방, 조주빈, 강훈. 붓다. 네. 예.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단히 평범하고 되게 내성적이고 성실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성 문제에 관해서 글도 썼고 네. 학보사에서 일을 했고 기자 정신도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정말 황당합니다. 네. 정말 황당하다 못해서 그 인간의 이중성, 가면을 쓴 인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갓갓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참 여러 가지 황당한 짓을 많이 했어요.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교사했다라는 네. 자백도 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백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뭐랄까 그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잡히고 나서 요거를 자백할 때까지 경찰이 요걸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범인인지. 네. 사실 보면 이제 N번방 사건에서 보면은 대구의 한 여고생이 실제로 성폭행 당하는 그런 장면이 그 N번방의 이 성착취물 중에 동영상 중에 하나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가해자는 직접적인 가해자는 나왔는데 네. 이걸 누가 시켰는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갓갓 문형욱이 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 친구가 키가 한 18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184에 몸무게도 한 100kg 정도 돼서 너랑 비슷하다요. 건장한 체격입니다. 저랑 몸집은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런데 지난해 이제 10월 달쯤에 학생 논문 발표 대회도 있었는데 여기서 골목길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착실하다는 평가도 들었었다고 합니다. 예, 참 평범한데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섭습니다. 네. 옆에 있는 정말 선량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떨 때를 보면 각가지 될 수 있고 어떨 볼 때는 박사가 될 수 있는 이 상황. 정말 소름 끼치고 겁납니다. 난 이가 겁난다. 저는 몸집만 무섭지 속은 무섭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요. 예,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지? 그럼요. 예. 앞으로 늦지 마. 네. 자, 하객진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조 소식을 하객진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 하객진을 통해서 학처럼 학이 사는 그 학마을 사람들처럼 예, 좋은 소식, 밝은 소식, 훈훈한 소식만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이상 검찰이 무슨 짓을 했다더라 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